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단구 지구를 구하는 환경교육 과정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자연의 번 연구소 박선아 김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환경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략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설명, 그럼 박선아 부장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세요. 네, 이번 과정은 중단구에서 주민들의 녹색 생활의 실천과 홍보를 위해서 주민 환경 교육 과정으로 마련되었는데요. 최근 기후변화 문제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환경 실천을 한다는 것이 하면 좋은 것이라고 했다면 최근에는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환경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환경 문제는 우리 국민 전반의 생활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우리 생존을 위해서 지구변화 온도를 1.5도씨까지 억제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로 놓여 있는데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래영 팀장님께서 이번 교육과정의 커리큘럼과 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과정 되게 기대 많이 되시죠? 이번 교육과정 총 6회에 걸쳐가지고 저희가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식, 정보, 책임 있는 환경 실천을 위한 시민성 교육, 그리고 최근 환경교육 동향과 비롯해서 기후위기, 에너지, 소비, 생물다양성 등 주제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수법, 운영 실습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9월 3일부터 내일 9월 4일까지 매일 한 강좌씩 2시간씩 진행된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인 9월 7일에는 과제 제출일로 영상 강의는 잠깐 쉴 거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인 9월 8일, 수요일 9월 9일, 마지막으로 목요일 9월 10일 이렇게 또 2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늦지 않고 꼭 시간 엄수하셔가지고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지만 알차고 재미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이미 교육 자료와 워크시트는 저희가 이번 주 초를 이용해서 어제까지 지금 수강하시는 선생님들 각 대구로 발송이 됐습니다. 다 잘 받으셨죠? 네, 받으신 걸로 저희도 알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생물다양성, 녹색 소비, 최소한 이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교육을 직접 진행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선생님들께서 되게 많이 신경 쓰실 과제하고 출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러분께서 앞으로 중랑구를 기반으로 환경교육 활동과 시민활동을 이어가실 예정인데요. 우리 중랑구에서 내가 진행하고 싶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한 가지씩 제안해 주시는 것이 바로 과제입니다. 저희가 어제 보내드렸던 워크시트를 보시면 20페이지의 과제 제출을 위한 양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양식에 기재를 하셔서 월요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은 지금 저희가 유튜브로 하고 있는데요. 매번 출석을 저희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또는 다른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출석 80% 그리고 과제 제출이 다 된 분들께 수료증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출석 80%는 총 저희가 12강인데요. 최소한 9강좌를 들으셔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되시고요. 여러분들께 발급되는 수료증은 앞으로 중랑구에서 환경교육 강사를 선발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영 팀장님, 이번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듣기로는 굉장히 환경 분야에 열정이 많으시고 관심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번 참가자분들을 간략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참가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저희가 접수 받을 때 총 19분의 선생님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모두 인터넷 채팅방에 접속하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잠깐 만약 접속이 안 돼 있다면은 카톡으로 얼른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톡방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몇몇 분들 제외하시고는 지금 들으시는 것과 같은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을 이미 여러 번 수강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3년에서 5년 이상의
지금 학교라든가 방과후 교실, 다른 곳에서 환경교육 활동을 진행하신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참가자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을 기대하고 있는지 저희가 사전에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응답해 주신 걸 보면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알고 싶다. 사람들에게 환경 보전에 대해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고 싶다. 대체로 지금의 환경 문제를 사람들이 참여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1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이런 기대를 채워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접속하신 분들 김영민 선생님, 박동수 선생님께서는 지금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응답 주시고 계시고요. 다른 분들도 가능하시다면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지금 질문이나 참석 올려주시고 정 어려우신 분은 카톡으로라도 지금 빨리 물어주시면은 지금 다른 분께서 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시거든요. 접속 방법이나 이런 걸 한 번 더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이 조금 첫 해다 보니까 시작하는데 낯설은 부분이 있는 거고요. 아마 익숙해지시면은 이런 방식, 이런 비대면 교육도 지금같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잘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네, 설명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 가지 내드렸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교육자료 중에 지구별 환경지식이라는 책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자연의번 연구소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얼마나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고 또 얼마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인식을, 정보를 또 갖고 계신지 알아볼 겸 해서 저희가 어제 구글 링크를 통해서 그 퀴즈를 보내드렸는데요. 한 분을 제외하고 모든 분께서 답을 다 제출하셨고 무려 정답률이 99%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 굉장히 여러분께서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에 참석하시는 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과 그 인식도 굉장히 높으신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두 사람이 한번 그 문제를 복습할 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 김내영 팀장님께서 한번 풀어봐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 보여주세요. 네, 가운데 화면을 보시면은 그림이 딱 떴을 것 같습니다. 그림이 보이네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지구별 환경지식 책에서는 6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땡땡이 헷갈려요입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많은 분들이 써주신 대로 바로 계절입니다. 지금 더운 곳에 있는 개구리가 바로 옆에 여름 과일인 수박이 달려있다 보니까 계절이 헷갈리다고 되어 있죠. 바깥은 민들레가 피어있는 봄이었습니다. 오답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다른 답을 제시해 주신 분 중에서는 이제 환경이 헷갈려요 라고 적어주신 분도 있는데요. 그것도 솔직히 이해되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건보다 무엇이 더 많아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그림을 보니까 사람들이 슈퍼마켓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물건을 골라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 난 후의 모습인 것 같은데 뭔가를 막 버리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집에 가져가지 않기 위해서 포장재를 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물건보다 포장재가 더 많아요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답을 다 맞춰주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포장재 대신에 쓰레기라고 답해주신 분도 계신데 저희가 포장재가 곧 쓰레기이기 때문에 같은 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포장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제안을 하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좋은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문제는 우리 김내영 팀장님께서 한번 풀어봐 주시겠어요? 자, 넘어갈까요? 뿅! 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땡땡땡땡의 일생 이렇게 적혀 있네요. 석유에서 태어나서 우리랑 같이 살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태워지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정답은 플라스틱입니다. 혹은 이제 일회용품이라고 적어주신 분도 계신데요. 플라스틱 재질이 일회용품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도 맞는 말이죠. 이런 플라스틱의 일회용률을 줄이고자 하는 게 이번 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같이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별 환경지식으로는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었네요. 그럼 다음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무엇을 먼저 잠가야 해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림을 보면 쓰레기
뭔가 물건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고 요 밑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쓰레기들을 분리하고 있고 지금 치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한 사람이 저 위를 가리키면서 저걸 먼저 잠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습니다. 답은 잠근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먼저 잠가야 해요 라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잘 버리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결국 문제의 해결이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도 또 우리 자치구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고안해내고 있고 실제로 좋은 정책도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좋은 정책을 우리 국민들께 소개해 주는 것이 환경교육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김래영 팀장님께서 한번 또 풀어봐 주세요. 네, 짜잔. 되게 인상 깊은 그림입니다. 바로 물고기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거기에 빈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안전한 땡땡을 구별하는 방법. 지구별 환경지식으로는 80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입니다. 지금 바다 위에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 온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냄새가 먹이에서 나오는 냄새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이것들을 섭취하기도 하고 바다새라든가 바다거북 이런 생물들이 모두 다 피해를 입고 있죠. 특히 작년, 올해 플라스틱에 관한 이슈가 많이 조명이 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얘기를 많이 들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문제는 언제까지 가로가 있고 가능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구가 한쪽에 지렛대가 있어요, 지금. 지구가 위태롭게 지금 흔들거리고 있고 밑에서는 사람들의 많은 활동이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방식대로 삶을 유지한다고 하면 우리 지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내는 문제인데 요즘 여러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뭐뭐 가능 시대라고 하죠. 바로 지속 가능이 답입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방식대로 우리가 산다면 지구가 4개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랑구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어떻게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이 영위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것들을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이번 과정을 소개해드리고 또 참가자들도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내드린 퀴즈도 함께 풀어봤는데요. 저희가 환경교육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저희 자연의번 연구소가 함께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생물 다양성 보존과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인데요. 중랑구는 굉장히 좋은 자연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또 어떻게 활용하고 또 시민들과 어떻게 참여해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이번 과정을 진행해 주실 분은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학과 교수이신 오충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오충현 교수님께서는 서울의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서울시와 또 많은 자치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모셔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저희가 잠깐 이 테이블을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잠깐 필요한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요거를 넘겨보면 되죠. 저희 마이크 안 껐습니다. 제가 넘기면 되나요? 네네,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따라갈게요. 예. 마이크 꺼내요.
예. 큐를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중랑구청 지구를 지키는 환경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2강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게 되는 동국대학교 생태계 서비스 연구소의 오충현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우리 국토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과 생물다양성 변화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국토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가 언제적 슬라이드인지 아실 수 있을까요? 가운데로 중랑천이 지나가고 있고요. 멀리 남산이 보이는 그런 풍경인데요. 지금 멀리 보시면 그 청계곡가 도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략 1990년대 중반 정도 되는 사진인데요. 이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 이미 1000만 도시가 넘었던 시절입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벌써 한 20년 전 사진이기는 하지만 엊그제 봤던 사진처럼 기억이 새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서울 또는 도시가 언제부터 산업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대략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가 산업화를 겪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런 산업화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산업화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낸다라든지 독일의 그 광부나 간호사를 파견을 했다라든지 또는 월남전에 참전을 했다라든지 일본으로부터 그 식민지 시대 한일 배상금을 받았다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산업화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결국은 그 도시로 산업 인구가 몰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촌 향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들어오게 되는 현상들인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970년대 이후에 우리가 급격한 도시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랑 같이 방송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이런 시절을 다 아마 겪어오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덕관념, 모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촌 생활을 할 때는 그 염치라고 하는 가치관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제 염치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농번기에 바쁠 때 서로 도와주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그 농촌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가장 큰 도덕관념이었거든요.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서로 돕는 구조보다는 개인이 열심히 사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활동을 이제 지나치게 추구하는 형태. 그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 돈이 되는 일을 우선하는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에 지금 불교, 기독교, 천주교 상당히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돈을 넘어서는 종교 활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의 돈이라고 하는 그 관점, 이렇게 양적 경제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상당히 느슨한 그런 경제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농촌에 살다 보면 우리 코리안 타임이라 그래서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10시쯤 만나자 또는 9시쯤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도 1시간 정도 늦게 가는 것이 그렇게 큰 흉이 되지 않는 사회였거든요. 하지만 도시에 와가지고 우리가 공장이나 또는 일터에서 일을 할 때 1시간 늦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중시하게 되면 돈 못지않게 중시하게 되는 것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 시간을 어떻게 전략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면 편의우선주의적인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제 편의우선주의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이 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사실은 내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정말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열차보다는 KTX를 타게 되는 거고요. 지하철이 빠를 때도 있지만 급한 경우는 택시를 타거나 승용차를 타거나 하는 것들이 예를 들면 편의우선주의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간을 전략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 돈 위주의 경제활동 또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생태계나 또는 우리의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국토와 도시 생태계의 훼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1960년대나 1970년대 맑은 물, 푸른 자연 환경, 그 다음에 파란 하늘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은 미세먼지, 오염된 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일상화가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국토와 도시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크게 훼손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연환경만 훼손이 되면 괜찮았는데요. 이런 자연환경이 훼손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미풍양속이나 또는 정신세계가 황폐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사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이웃에 누가 사시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관심이 없어서이기도 하고 내가 바쁘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과거에는 이런 개인주의가 첨단화된 것은 서구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사회가 오히려 더 서구 사회보다 개인주의가 더 심화된 사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 그 다음에 돈 위주의 경제활동, 그 다음에 시간을 전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결국은 국토와 도시 생태계를 훼손시켰습니다. 다만 우리가 세계 한 120위권의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지금은 한 13에서 10위권 정도 되는 최상위 선진국으로 바뀌어져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이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를 통해서 자연환경이나 미풍양속, 정신세계의 황폐화라고 하는 부분을 겪어온 것이 사실은 상당히 가슴 아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는 어떤 발달 과정을 겪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백제 초기랄지 이런 시대들은 개방형 도시와 같은 시대를 겪었습니다. 서울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몽촌토성 또는 풍납토성 이런 지역들인데요. 이런 지역들은 백제 초기의 왕성인데 그다지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귀족이나 왕족들은 성 안에 살고 절대다수의 농민들은 성 바깥에서 농사를 짓고 살다가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게 되면 안에서 이제 옹성 같은 거를 하는 그런 형태의 도시. 이것이 일종의 개방형 도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점점 이제 생산량이 증가가 되게 되고 귀족이나 왕족의 권한이 강화되기 시작하면 폐쇄적인 성곽도시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중세 성곽이 있는 거죠. 또는 조금 떨어져서 보게 되면 뭐 수원에 이제 우리가 화성이라고 하는 지역이랄지 또는 이제 충청도에 있는 뭐 홍주성 또는 해미읍성 이런 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성들 같은 경우는 중세의 성곽도시로서의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그 과거의 성곽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자동차 교통이나 또는 기차와 같은 이런 그 이제 운송수단의 변화로 인해서 도시가 개방형 도시로 발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성곽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게 되고요. 교통이 우선시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를 보게 되면 이런 개방형 도시보다도 조금 더 진보된 초개방형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동차 교통 같은 것들이 워낙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도시 지역의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 2시간 범주 안에만 들어올 수 있으면 그곳을 도시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2시간 출퇴근 범위를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강화도에서부터 연천 또는 춘천, 남쪽으로는 대전에 이르기까지가 보통 2시간 정도면 우리가 출퇴근할 수 있는 범주거든요. 그러면 그 범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도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을 중심으로, 광주를 중심으로, 부산이나 대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우리나라의 도시 범위를 정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도시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가거도나 흑산도 같은 지역에서도 쾌속선을 타게 되면 목포까지는 1시간이면 1시간이나 2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화된 그런 공간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라고 하는 곳에 인구가 어떻게 집중이 되었을까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도시 노동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곳을 채워넣기 위해서 이촌향도 현상에 의해서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도시에 있는 도시민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이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전 세계 인구를 보게 되면 산업혁명 전에 전 세계 도시 인구는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97%의 인구가 농촌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50%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조금 더 심화가 돼서 92%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게 되면 도시는 인구가 집중되게 되고 생활환경이 악화가 되게 되고 결국은 그런 뭐랄까 그 더러운 공기, 깨끗하지 않은 공기 또는 오염된 물 등을 이용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산업 시대에 보게 되면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자본가들이죠. 공장주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일반 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것이 근대적인 도시계획이 되기도 하고요. 근대적인 도시공원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근대적인 이제 수도 같은 것들을 공급하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를 살펴보면 서구의 도시와는 다르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도시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는 산업화에 의해 가지고 도시 인구가 집중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초반기 도시 인구 집중은 산업화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게 됩니다. 8.15라고 하는 광복, 그 다음에 6.25라고 하는 민족 상잔의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북쪽 편을 들었던 사람은 남으로 올 수밖에 없었고요. 남쪽 편을 들었던 사람은 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왔던 피난민들이 주로 도시 지역에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피난민들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가옥, 전기, 상하수도, 직장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는 진행이 되었지만 이 도시를 진정한 의미의 도시라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도시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0년대 이후에
우리가 산업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로 노동인구가 집중하게 되고 이촌양도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우리나라 도시가 전반적으로 안정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선진국형 도시로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1차 인구 집중과 2차 인구 집중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960년대 농촌 인구가 70%였던 사회에서 지금은 도시 인구가 90%를 넘어 92% 정도가 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도시화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 대비 도시 면적은 약 16%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 16% 안에 우리가 약 92%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방글라데시나 대만에 이어서 인구 밀도가 3위인 국가입니다. 하지만 도시 인구 밀도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1위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가 과밀화된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도시화율의 추이입니다. 도시 쪽으로의 인구 집중인데요. 계속해서 진행됐던 것을 보실 수 있고 지금 2020년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이제는 과거만큼 빠르게 진행은 되지 않지만 아주 완만하게 도시화는 계속해서 더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시화라고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밀도의 제1위인 곳은 서울입니다. 이것은 아마 부동의 1위일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갈 텐데요. 인구 밀도 2위는 부천입니다. 3위는 안양, 4위는 수원, 5위는 광명, 10위는 안산.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에서부터 안산에 이르기까지 수도권에 있는 도시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수도권의 지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직장을 구하기도 사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도시화를 진행해온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태계라고 하는 용어는 그렇게 오래된 용어가 아닙니다. 1935년이니까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온 개념입니다. 영국의 식물학자였던 텐슬리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요. 이 개념은 보통 우리가 생태계 그러면 맑은 물, 푸른 녹지 이런 것들을 연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생물이 있으면 그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환경은 생물적 환경도 있고 비생물적 환경도 있죠. 이제 생물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미생물,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 또는 토양이나 기후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사이에는 무언가 주고받는 관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순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태양광을 바탕으로 해서 녹색 식물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요. 그것을 소비자인 동물들이 먹게 되고 또 동물들이 죽거나 식물이 죽게 되면 그 사체를 미생물들이 분해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지구가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탄수화물을 만들 때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산소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저녁 때가 되게 되면 반대로 합성했던 탄수화물을 분해시켜 가면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기도 합니다. 동물들은 항상 또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하죠. 이런 것들이 지구의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 안에 갇혀져 있으면서 계속해서 순환이 되게 됩니다. 이런 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그 환경은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생태계라고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즉, 지구 안에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을 이해하는 시스템, 이것이 생태계인데요.
지구상에 있는 그 물질순환의 시스템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하나는 독립영양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종속영양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독립영양 생태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숲이나 또는 강이나 바다와 같은 공간들입니다. 이런 공간들은 태양광만 받아들이게 되면 스스로 물질을 만들고 소비하고 분해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상에 다 그런 생태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도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라고 하는 공간을 보게 되면 독립영양 생태계로부터 우리가 먹이나 그러니까 음식이나 물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소비하고 남은 폐기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나요? 도시 안에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 독립영양 생태계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즉, 도시라고 하는 곳은 독립영양 생태계라고 하는 곳에 종속이 되어서 그들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종속영양 생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독립영양 생태계와 종속영양 생태계가 어느 정도 균형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92%의 인구가 도시 안에 살다 보면 결국 도시가 농촌에 기대어 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물질의 소비나 물질의 배출 같은 것들, 폐기물의 배출 같은 것들이 있게 되면 도시만 건강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농촌까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 생태계는 철저한 종속영양 생태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 우리가 먹는 물, 우리가 먹는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만들어낸 폐기물, 이것을 우리 스스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도시는 아주 넓은 독립영양 생태계의 지원을 필수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문명의 발달은 도시의 발달과 비례하게 되는데요. 도시의 쇠락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자연환경이 전쟁이나 또는 재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훼손되게 되면 그것에 비례해서 훼손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단군 이래 가장 활성화된, 가장 잘 살아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 중심으로 살면서 도시 외곽에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자연환경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 문명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바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배경은 여의도 앞에 있는 밤섬 생태경관 보전지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비오톱 지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서울의 생태적인 상황을 그린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서울은 60%가 시가화된 면적입니다. 주거지 또는 상업지, 공공용도지, 교통시설지 또는 그런 것들이 혼합된 지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면적의 또 나머지 40%는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과 같은 산림, 그 다음에 한강과 같은 물, 그 다음에 지금은 아주 적게 남아있지만 경작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낸 공원과 같은 조경용지들이 약 40% 정도 남아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60%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용을 하는 공간이고요. 나머지 40% 정도가 어느 정도 자연환경이 보존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환경이 보존된 곳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그다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돼지풀이라고 하는 북아메리카에서 온 풀입니다. 얼핏 보면 쑥처럼 생겼죠. 그런데 지금 보면 길다랗게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이렇게 이제 꽃들이 피고 꽃이 피기 전에 꽃가루가 날리겠죠. 이럴 때 이 꽃가루를 우리가 들여 마시게 되면 악성 알레르기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지풀이 꽃을 피는 시절, 이제 조금 초가을 정도가 되는데요. 이런 계절에는 어린이나 또는 어르신과 같은 노약자들은 이런 풀숲에 들어갈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진드기 때문에도 풀숲에 들어갈 때 조심하시지만 식물 자체로서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풀은 단풍잎 돼지풀이라고 하는 풀들입니다. 돼지풀은 우리나라에 상당히 흔하지만 단풍잎 돼지풀은 아직은 그렇게 널리 퍼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친구도 똑같이 사람들에게 해로운 알레르기 물질을 발산을 하는데요. 단풍잎 돼지풀은 알레르기 물질도 문제이지만 워낙에 빨리 자랍니다. 이 친구들 키가 해바라기처럼 2m 이상 자라게 되는데요. 1년 초입니다. 그렇게 1년에 2m 이상 자라면서 그 주변에 있는 토양의 영양분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은평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살아가시는 중랑 주변에도 중랑천 주변이나 산지 주변에 가시면 이와 같이 단풍잎처럼 생긴 단풍잎 돼지풀을 흔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이제 맨 왼쪽에 보시는 것이 그 가시박이라고 하는 것의 열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꽃처럼 보이시는 것은 우리가 역귀의 꽃입니다. 역귀는 귀화식물이 아니고요. 그 옆에 보이시는 것은 단풍잎 돼지풀과 돼지풀의 열매예요. 꼭 해바라기 씨앗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볼펜 뚜껑을 두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홍초라고 하는 칠레에서 수입된 귀화식물들입니다. 상당히 이쁜 꽃이죠. 하지만 이런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국에서 도입된 식물들입니다. 중랑천에서 사실은 지금 철에 가셔도 흔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풀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뒤에 있는 사진이 단풍잎 돼지풀의 사진입니다. 이 앞에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은 제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경안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가을철 사진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사실 1년도 아닌 거죠. 봄철부터 가을철이라고 하면 한 6개월 남짓한 사이에 사람 키의 2배 정도가 될 정도로 풀이 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영양분을 섭취를 하고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 식물들을 살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생태계가 급격하게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강에 아주 흔하게 나와 있는 가시박의 열매입니다. 약 500원짜리 동전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짐승의 털이나 사람의 옷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들이 먹고 다른 데 응가를 하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번식이 되면서 이제 퍼져나가는 식물들입니다. 이 사진은 얼마 전에 이제 태풍이 심하게 지나갔죠. 경북 영주에 있는 내성천이라고 하는 하천에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그 옆에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볼 때 저게 왕벚나무, 그러니까 벚나무 가로수예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단풍 가시박이 이것을 전체 감고 올라가서 나무를 죽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꼭 외계 행성에 있는 그런 물체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가을이 지나서 잎이 다 떨어지게 되면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박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우리나라 식물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그 나무를 죽이게 되는 그런 악영향을 가져오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귀화식물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NOx라고 하는 질소산화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질소산화물들이 빗물하고 작용을 하게 되면 토양을 산성으로 만들게 됩니다. 토양을 산성으로 만들었을 때 산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환삼동굴이라고 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환삼동굴은 과거에 우리가 시골 같은 데 보면 시궁창이나 이렇게 좀 거름 같은 것들이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이었는데요. 지금은 비옥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공사장 같은 맨 땅 같은데 이 식물이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자동차 뒤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우리나라의 토양을 산성화시키게 되고 또 그 안에 질소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환삼동굴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는데 배경이 되게 됩니다. 가죽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나무도 1년에 보통 한 2m씩 자라거든요. 원래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나무인데요. 과거에는 사람이 심는 경우에만 자랐기 때문에 가로수로 많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지구가 따뜻해지고 하면서 이 친구가 씨앗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저기 퍼지면서 고속도로 주변 같은 데나 중랑천도 그 천변에 가시면 가죽나무가 사람이 일부러 심어 놓은 것처럼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들을 흔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카시나무 못지않게 지구의 북반부,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극성스럽게 자라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 지역에는 이렇게 극성스럽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피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명체들만 살아갈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랑천에는 표범장지뱀이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체는 멸종위기종 2급에 해당하는 생명체예요. 도시에, 특히 선생님들 중랑천 가시면 중랑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도 타고 이용을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랄까 모래밭이 있는 곳에 살아가는 생명체인데 중랑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의 적응력이 큰 거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더 강도 높게 중랑천을 이용한다라 그러면 표범장지뱀은 중랑천에서 사라지게 될 겁니다. 지금 이것은 노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표범장지뱀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치거나 해서 보존하는 것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캠페인하는 것들, 이런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음에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중랑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중랑천에는 정말 많은 철새들이 오죠. 뭐 흰뺨 검둥오리나 지금 보시는 건 아마 청둥오리 같은데요. 색깔이 조금 흐릿하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외갈이나 등등 여러 가지 철새들이 날아옵니다. 중랑천,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하천입니다. 하지만 철새들은 해마다 이곳에 와서 알을 낳고 자식들을 키우고 또 다시 이제 여름이 되면 조금 추운 지역으로 날아가게 되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중랑천에 왔을 때 우리들이 잘 보살피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슬라이드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선생님들께서 이런 활동들을 앞으로 더 중심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에는 넣어놓지를 못했는데요. 중랑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마어마한 자연자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용마산 같은 곳이죠. 또는 봉화산 같은 공간들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고 남아있지 않는 얼마 안 되는 공간들이지만 이런 공간들을 어떻게 가꾸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신경 써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관련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생명체들, 그 다음에 반가운 생명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도시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앞에 60%의 도시 공간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도시 공간의 44%는 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공간입니다. 나머지 공간도 7% 정도는 물이 거의 스며들기 어려운 공간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개발해서 살아가는 도시 영역에 한 8% 정도나 물이 어느 정도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스팔트든 콘크리트든 건축물이든 토양 포장이 심각해지는 문제들인 거죠. 서울의 토양 포장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 다 우리가 포장을 해서 살아가는 공간들이죠. 포장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공간들은 어떤 공간이 있나요? 북한산, 관악산, 또는 용마산, 이런 공간들이죠. 또는 한강과 같은 공간들이죠. 이런 공간들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개발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활동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마포인데요. 비가 내리면 어느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빗물이 떨어질 때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저기 교회 옆에 있는 나무들 정도,
결국은 아스팔트를 통해서 하수구로 흘러간 물들이 한강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연중 도시는 건조한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또는 최근에 기후변화에 의해 가지고 폭우가 내리게 되는데 광화문 광장이 거의 이렇게 물바다가 되는 상황과 같은 것들도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완전히 자연에만 있는 문제일까요? 자연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도시를 심하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아토피를 겪고 있는 성인의 모습이잖아요. 도시의 공기가 오염이 되어 있거나 실내의 공기가 오염이 되어 있거나 또는 공기가 너무 건조하거나 할 때 우리는 아토피 같은 피부 질환을 앓게 됩니다. 이런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농촌에 가 계시면 일주일이면 약을 바르지 않았는데도 깨끗하게 낫는 경우들을 우리 흔히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만든 도시라고 하는 환경에서 우리 스스로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1985년 2월 달에 서울의 기온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왕십리가 마이너스 4도이던 시절에 북한산 지역은 마이너스 14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 내부가 도시 외곽보다 10도씨 정도 더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겨울철에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똑같이 뜨거운 상황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북한산에서 남산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안개처럼 뿌연 곳에 서울타워가 간신히 보이는 정도잖아요. 우리 평소에 이런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청정한 환경이 되기는 했지만 평소에도 우리는 이렇게 미세먼지로부터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래 슬라이드는 어떤가요? 비가 내리고 또는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깨끗해진 서울 하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날이 서울에서 불과 14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우리들은 미세먼지에 가득 찬 먼지 구덩이 속에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시를 개발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녹지도 없애고 지나치게 포장도 하고 그래서 물순환 환경에 악화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시에 홍수가 발생하게 되고 도시가 뜨겁게 되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감소하게 되고 생태계도 교란이 되게 되고요. 토양 안에 있는 지렁이나 오염된 토양을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이나 이런 친구들도 거의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도시 녹지가 부족해집니다. 토양이 가지는 대기오염 완화, 수분을 증발시키거나 하는 그런 기능들도 상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도시는 덥고 먼지가 많고 그 다음에 습도가 별로 없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공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그러면 이제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제가 낙동강 하구에 과거 우리 4대강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찍었던 크리스마스 시즌의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지금 커다란 새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철새 중에 가장 큰 고니들이 되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영어로는 바이오다이버시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개념은 19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좀 넘은 시기였죠. 윌슨이라고 하는 하버드의 생태학자에 의해서 정립이 된 개념입니다. 윌슨은 아주 유명한 생태학자인데요. 이 시기에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윌슨이 생각을 할 때 지구상의 자연환경을 컨트롤하던 것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신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상당히 많은 자연환경을 인간이 컨트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림을 개발하고 댐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아주 활발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인간은 신에 비하면 아주 초보적인 초보 운전수였습니다.
그래서 신을 대신을 해서 자연을 관리를 하는데 계속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은 코뿔소를 죽이고 내일은 코끼리를 죽이고 모레는 저 오랑우탄을 죽이고 글피는 예를 들면 고릴라를 죽이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윌슨이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인간이 함부로 자연을 개발을 하는 초보 운전수의 역할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생물 다양성의 파괴가 결국은 인류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류가 이 자연환경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윌슨은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바이오필리아는 바이오는 생명이고요. 필리아는 사랑인데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면 윌슨은 생태학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종교인이거나 또는 철학자거나 그렇게 됐을 텐데요. 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을 생태학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지구상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려면 생물다양성의 구성 요소를 보존하라 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구성 요소의 첫 번째는 종이 되겠습니다. 종을 지켜라.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서로 짝짓기를 했을 때 2세를 만들고 2세끼리 짝짓기를 했을 때 3세를 만들어내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속, 과목, 강문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태계에, 생물계에 분류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을 보존하면 지구가 영속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종을 보존하려고 그러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 하위 단계에 있는 유전자를 보존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종을 구성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유전자가 다양해야지 다양한 유전자들끼리 교배가 일어날 때 종이라고 하는 것이 멸종하지 않기 때문에 종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다양성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종이 살아가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살아가려면 아프리카에 사바나 기후 같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불곰이 살아가려고 그러면 알래스카에 밀림이 있어야지 될 겁니다. 또는 나무늘보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아마존과 같은 밀림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비버가 살아가려고 그러면 비버가 살 수 있는 그런 하천이 있어야지 될 겁니다. 이런 공간들이 있을 때 종이 보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을 보존하려고 그러면 서식처를 다양하게 보존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서식처에서 조금 더 나가면 경관이 되는데요. 그 경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세 가지 조건, 유전자, 종, 서식처를 다양하게 지키는 것, 이것을 생명을 살아가는 실천으로 윌슨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내용이 1992년, 그러니까 윌슨이 생물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론을 발표한 이후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것을 세계의 지도자들이 리우에 모여서 전 세계 생물다양성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시 그 협약에 가입을 해서 맺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물다양성입니다. 제가 바이오필리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이오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인간이 심미적, 지성적, 인지적으로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대부분 뱀 싫어하잖아요. 뱀을 생명으로서 사랑하시기 쉽지 않습니다. 지렁이, 때로는 벌레 이런 것들 싫어하실 수 있지만 심정적으로 싫어하는 것하고 그 친구들을 지성적, 인지적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사랑해야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이오필리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의 생물 종수는 현재 1250만 종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사람이 발견을 해서 이름을 붙인 종은 불과 1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80%도 넘는 종들은 지구상에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들이 한대 지방에는 약 40만 종 정도가 있습니다. 온대 지방에는 200만 종 정도가 있습니다. 열대 지방에는 1000만 종 정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데요. 인류 문명이 시작된 것은 대개 온대 지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온대 지방에 있는 종들의 50% 정도를 우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대지방이나 열대지방은 아직 이름도 붙이지 않은 생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 미생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 이름도 붙이지 못한 상태에서 상당히 빠르게 멸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점들입니다. 생물 종의 감소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물 종이 감소되는 속도를 보게 되면요. 지금 초록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프레시워터 스피시즈라고 하는 그 담수, 민물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민물에 살아가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개구리 같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붕어, 장어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다 생명체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육상 생명체들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빠르게 멸종이 되거나 종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물에 있는 친구들이 빠르게 종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민물이라고 하는 곳은 한계 수계를 개발하게 되면 한계 수계가 오염되게 되면 그 수계에 속한 모든 종들이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에 살고 있는 종들이 사라지게 되면 한강에 살고 있는 종들이 서해바다를 거쳐서 금강으로 피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민물에 살고 있는 친구는 한계 수계에서 사라지게 되면 지구상에서 그 수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지구생명지수라고 하는 지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지를 보는 것들인데요. 1970년 대비 2012년까지 지구상의 전체 생명의 종이나 개체수가 58% 정도가 하락했습니다. 육상생물은 전체적으로 38%의 개체수가 감소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담수생태계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1%가 감소되었습니다. 해양생물체는 3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체들이 감소되게 된 원인은 뭘까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남획, 그러니까 함부로 잡아서 죽이는 거죠. 서식지 악화, 서식지 감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뭐니 해도 생명체들이 사라지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서식지 악화와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식처 감소입니다. 서식처 악화와 변화와 서식처 감소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앞에 우리가 1960년대 후반 산업 이후에 우리나라의 도시가 급격하게 크고 도로나 철도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도시를 키운 만큼, 공장을 세운 것만큼, 그 다음에 도로를 낸 것만큼 서식처가 악화가 되고 변화가 되고 서식처가 감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 지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년대 이후에 생물종의 멸종, 이제 개체군 크기 정도가 아니라 멸종되는 걸 보게 되면 맨 위에 보시면 엠피비안이라고 하는 양서류, 개구리 종류가 가장 빠르게 멸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말이라고 하는 포유류,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파충류, 어류 이런 순으로 멸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우리 개구리도 쉽게 보기가 어려운 시절이 됐습니다. 한반도에 정말 많은 종들이 사라졌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호랑이 같은 종들, 여우 같은 종들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종을 살아가게 만든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들 자신, 인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PBES라고 해서요, 세계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이 2017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살짝 좀 살펴보겠습니다. 육상 생태계의 4분의 3, 해양 환경의 66%가 사람에 의해서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지표면의 3분의 1, 담수 자원의 75%가 농작물이나 가축 생산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농작물의 생산은 300% 증가했습니다. 원목 수확량도 45%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토양 파괴에 의해서 지표면 23%의 생산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덜할 수 있지만 중앙아시아 같은 데 가면 그 지나치게 관계, 그러니까 목화나 옥수수 같은 걸 키우기 위해서 물을 댄 결과 그 지역 전체가 소금 사막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양 파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도시화 또는 도로 건설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13억 명의 인구가 홍수와 허리케인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2015년 해양 어장의 33%가 지속 불가능할 수준으로 오염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랄까 플라스틱이나 폐비닐 같은 거에 의해서 오염이 되기도 하고요. 질소 같은 것들이 너무 과다해서 생명체들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뀐 곳도 있습니다. 1992년 이래 도시 면적은 2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80년 이래 플라스틱 오염은 10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산소가 고갈되어서 죽음의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바다 전체 면적의 한반도 면적의 2.4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로 미국의 그 플로리다만, 그 멕시코만 지역의 그쪽 지역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곳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변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종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폭우, 대형 산불, 가뭄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거에 의해서 지난 30년간 약 20만 헥타의 산림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20만 헥타의 산림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종도 같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지 면적은 연 평균 15,000헥타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논이 감소되는 면적이 70%로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은 도시화나 산업화 또는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것들입니다. 내륙 습지 개발이 2000년대 이후에 지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대강 사업이랄지 또는 이제 하천 같은 거를 매립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습지는 보존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되는 것은 여전했습니다. 연안습지, 갯벌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새만금이랄지 서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척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기후변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100년간 1.2도씨 이상 온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서울의 지금 평균 기온은 1970년대 전라북도 전주나 대구의 온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산림의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위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래종 많이 침입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단풍잎 돼지풀이나 돼지풀, 붉은기 거북 이런 것들이죠. 생물 다양성 보전 체계가 미흡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어떻게 보면 겸양지덕일 수도 있는데요. 국가 수준의 생물 다양성 조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원을 만든다라든지 생물자원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대국민 인식이 부족한 것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왜 우리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시고 저와 같이 공부하신 내용들을 일반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초등학생 교재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종은 있는데 다 같은 유전자만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라고 하는 종이 까만 유전자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종이 있는데 빨간 유전자, 노란 유전자, 유전자가 다양한 겁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의 유전자보다는 다양한 유전자가 있는 B가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A는 동그라미라고 한 하나의 종에 유전자는 다양하지만 B는 네모종, 세모종, 종도 다양하고 색깔별로 유전자도 다양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종도 다양해야 되지만 유전자가 다양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전자가 다양하고 종이 다양하지만 A는 살아가는 곳이 아주 균질합니다. 식물원이거나 동물원이거나 수족관 같은 부분인 거죠. 하지만 B는 원래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야 되는 사막일 수도 있고 밀림일 수도 있고 건조지일 수도 있고 초지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B가 좋겠죠.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원서식처를 보존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에 있는 A는 옥수수밭입니다. 1시간 이상을 타고 가도 옥수수만 펼쳐져 있는 곳이고, 몬산토 같은 데서 있는 그런 종자회사에서 만든 같은 유전자로 된 옥수수입니다. B는 열대우림입니다. 농부가 보기에는 A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종과 여러 가지 유전자와 여러 가지 서식처를 가지고 있는 B가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A는 산림의 묘포장입니다. B는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똑같이 임업을 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A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겠지만, 지구를 살리려고 하면 B와 같은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유전자의 다양성입니다. 치와와와 비글과 로트바일러라고 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은 개라고 하는 종입니다. 서로 짝짓기를 하게 되면 2세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는 천양지차죠.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와와는 로트바일러의 뭐 한 50분의 1 정도 될까요? 이런 것들이죠. 뭐가 유전적으로 좋을까요? 우수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큰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환경이 되게 되면 치와와가 로트바일러보다 훨씬 더 우수한 유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트바일러 한 끼 먹을 걸 가지고 치와와는 한 달을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입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풍성한 시기가 되게 되면 로트바일러가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유전자 다양성에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유전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에 대한 다양성입니다. 한쪽은 원숭이, 한쪽은 잠자리, 한쪽은 꽃이 있죠. 이 친구들은 유전자를 교환할 수 없습니다. 짝짓기를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꽃이 열매를 달라고 하면 나비와 같은 친구들, 벌과 같은 친구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또 예를 들면 원숭이 한 마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식물과 뭐 다양한, 예를 들면 동물들이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야지 됩니다. 이것이 종 다양성입니다. 하나의 종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결국은 지구상의 그 연결해서 끝에 가서는 사람도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코시스템, 즉 생태계 또는 서식처의 다양성입니다. 평원이 있어야지 버펄로 같은 소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대우림이 있어야지 나무늘보 같은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폰두와 같은 습지가 있어야지 비버나 수달 같은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달을 초지에 갖다 놓으면 수달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무늘보를 초지에 갖다 놔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를 다양하게 보존하는 것이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한 활동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종에 대한 다양성, 서식처에 대한 다양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발달하게 됩니다. 서비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자장면을 5,000원을 주고 시켰더니 자장면과 예를 들면 군만두 한 2개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보통 우리는 군만두를 서비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5,000원이라고 하는 재화를 지불한 것에 대한 혜택, 서비스, 그것이 바로 서비스거든요. 그렇게 원래 서비스는 자장면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자연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서비스, 그것을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지지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지지 서비스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 물이 순환되는 것,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태양광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지지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서비스, 공급 서비스는 식량이나 섬유나 뭐 물이나 의약품이나 이것을 우리가 자연계로부터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공급 서비스, 즉 경제적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연환경이 잘 지켜지게 되면 깨끗한 대기, 깨끗한 기후, 깨끗한 물, 홍수 조절 같은 걸
막을 수 있죠. 이것을 우리가 조절 서비스, 환경적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게 되면 우리가 종교적 가치, 산에 가서 쉬거나 영감을 얻거나 미적인 것을 경험하거나 관광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문화적 서비스, 문화적 가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연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켜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자연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태계 서비스를 우리에게 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뒤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인간 사회가 잘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때 인간 사회가 잘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점도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간 사회는 자연 생태계에 압력 같은 영향을 주죠. 개발, 훼손, 남용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보호, 보전, 복원, 조림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사람이 영속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자연환경을 잘 지켜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천해야지 되겠습니다. 생태발자국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 한 명이 살아가는데 얼마만큼의 토지가 필요하지? 그 토지를 전체 합산을 했을 때 그 발자국의 크기보다 지구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더 넓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데 필요로 하는 토지 자원을 다 합산을 하게 되면 지구의 1.7배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화성이나 이런 데 개발 못 했거든요. 지구상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구가 1.7배가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78억 인구 중에 70%를 우리가 그러니까 0.7배에 해당하는 인구를 없애야지 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있는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사라져야지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쟁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 발자국의 크기를 줄여야지 됩니다. 에너지, 거주지, 목재, 음식, 수산물 사용량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에 살아가는 인구 대비 생태 발자국의 크기가 1.0 이하가 되어야지 지구는 영속 가능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 발자국이나 생태 용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생태적인 용량 대비 그 나라에서 쓸 수 있는 용량 같은 걸 보게 되면 전 세계의 생태 용량의 한반도, 특히 남한만의 면적 같은 경우는 3분의 1도 안 되는 너무나 작은 생태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태 자원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결국은 미국이든지 또는 중국이든지 또는 아마존이든지 이런 지역에 생태적으로 우리가 빚을 지고 살아가는 생태 채권국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태 용량 한계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년 365일을 기준으로 할 때 어느 정도 생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 1월, 2월, 3월 정도, 3월 17일 정도가 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다 쓰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월달 지나서부터 12월달까지 약 몇 달 정도가 될까요? 9개월 가까이 되는 달을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빌려서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질문지를 받아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지지, 부양 서비스나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적 서비스를 자연으로부터 받는다. 생태계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들이 원활하게 되면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안전하고 양질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물질, 배가 고프거나 춥지 않고 건강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양질의 사회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태계 서비스가 원활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혜택들입니다. 결국은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표를 자세히 보시면 양질의 생활을 위한 기본적 물질이나 건강에 해당하는 공급 서비스가 훨씬 더 강조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생물 다양성을 지켰더니 생태계 서비스가 원활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빈곤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빈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구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사회 정치 문제나 과학적인 문제나 문화나 종교 문제 같은 것들도 최근에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도시개발 또는 종을 잘못 도입하는 거, 기술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물을 잘못 활용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죠. 기후가 변화되는 것. 우리나라는 다행히 화산이나 지진 같은 건 없지만 이런 자연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중간을 보시면 수확과 자원의 소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제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지구의 생태 발자국 크기랄지 또는 우리가 생태 채무국이랄지 이런 것들은 수확과 자원의 소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또는 환경교육을 우리가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먹고 쓰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균형을 맞춰야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다하게 에너지를 쓰고 과다하게 음식물 소비를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먹는 것들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결국은 생물 다양성을 지켜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생태계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의 윗부분을 좀 한번 보시면 이게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광진구의 문제들 또는 중랑구의 문제들, 서울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인 거죠. 이것이 광역적인 거, 우리나라의 문제, 지구적인 문제까지 서로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제가 공부를 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있어서의 유전자, 종, 서식처를 지켜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생태계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부분까지를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마무리를 했고요. 선생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지금 이제 저랑 같이 방송들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받아서 저에게 전달을 해 주실 거거든요. 질문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 관계로 인해 토양 파괴에 대한 설명 말씀하셨고요. 플로리다 앞바다가 왜 산소가 부족한 죽음의 바다,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지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관계는 지금 그 중앙아시아에 우리가 그 강이 있습니다. 이게 키르기즈스탄하고 이쪽에서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가는 지역들인데요. 그 안에 있는 바다가 카스피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강에서 나오는 물을 바로 사막에 녹화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비에트 시절입니다. 지금은 이제 러시아하고 전부 독립이 되어서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사막에 관계를 해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래서 주로 목화 농사를 많이 졌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초반에는 농사를 짓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가져오면 목화 농사를 짓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게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물이 증발되고 토양에 있던 소금기들 있죠. 뭐 나트륨이나 칼슘이나 칼륨이나 이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토양 위로 올라옴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저를 주세요. 네. 물을 더 공급을 해도 소금기가 많아져가지고 농사를 짓지 못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으로 돼가지고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재앙이 돼버렸고요. 카스피해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바다의 면적이 줄어가지고 지금은 배가 다니지 못할 정도까지 축소가 된 그런 공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리다 앞바다는 왜 산소가 부족해서 죽음의 바다가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건 이제 미국의 그 미시시피 강 하류가 플로리다 앞바다가 있는데 상류 지역에서 지나치게 많은 질소 물질들입니다. 이제 질소 물질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버리는 분뇨랄지 또는 그 도시에서 빗물에 씻겨져서 내려오는 질소소나물이랄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농사를 짓거나 하면 미국도 이제 대표적인 농업 국가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잉여가 되는 그 비료 같은 것들이 강을 통해 가지고 바다로 가게 되면 날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 질소를 분해하기 위해서 미생물들이나 또는 그 조류라고 하는 것 있죠. 바닷속에 사는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작은 영어로 LG라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뭐 클로렐라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급격하게 번성을 하면서 산소를 고갈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적조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남서해안에 적조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수온이 올라가거나 하고 양식장 같은 데서 너무나 많은 먹이 같은 것들을 줬을 때 그게 다 분해가 되지 못하면 적조가 일어나는데 플로리다 앞바다 같은 경우는 적조를 넘어서 연중 산소가 고갈돼 버리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바다가 생겨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수현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신 거고요. 천소영 선생님께서 중랑천 질문을 주셨는데요. 중랑천의 철새들을 위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겨울철에 정말 먹이 자원이 부족할 때 먹이를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면 씨앗이라 그러나요? 이 곡물들 같은 경우를 뿌려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그 알을 낳고 새끼들을 키워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덤불숲 같은 데 되게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 그런 지역에 아예 개나 고양이들이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 같은 걸 쳐서 보존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고양이나 개들이에요. 새들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이쁘다라고 하는 그 고양이 뭐라 그러나요? 길고양이라고 하나요? 이런 친구들이 뭐 사람 주변에서 살아갈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자연계인 중랑천 같은데 덤불숲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날아오는 철새들한테는 엄청난 재앙이 돼버리게 됩니다. 살쾡이들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그런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거나 불임수술 같은 걸 해가지고 그 개체군 크기를 줄여주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야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공부를 하시고 활동 영역 같은 걸 정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제가 중간에 잠깐 들어왔는데요. 저희 그 수강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이 과정을 들으시는 것 같은데 추가로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와서 네네. 제가 좀 안내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유전자의 다양성과 생태계의 연관성을 학습을 했는데요. 중랑천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라고 박정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사실 지금 중랑천이나 실제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걸 통해서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유전자 다양성을 확보를 하는 것은 되게 네네. 도시농업 활동 같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사라진, 그러니까 농부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도시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규모 화분 같은 데다가 그 재래종 농작물 종자 같은 것들을 재배하거나 해서 그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유전자 다양성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종다양성과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이나 또는 그 봉화산이나 이제 용마산이나 이런 지역 같은 데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가시박이나 또는 단풍류 돼지풀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면 우리나라의 다른 종들이 자랄 수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전문가들이랑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뭐랄까 제거 작업 같은 거 하는 거, 어릴 때 뽑아내는 작업 같은 거 하는 것들 되게 중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길고양이나 또는 그 개나 사람이 이렇게 지나치게 덤불숲 같은데 자주 접근을 해가지고 오리들이 알을 낳거나 이제 포란이라 그러죠. 그 알을 이제 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 같은 것들을 중간에 중단 같은 걸 하게 되면 사실은 먼 거리를 날라서 중랑천까지 오리들이 날라온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철새가. 그래서 사실은 철새는 멀리서 우리가 망원경 같은 거를 통해서 보는 건 좋지만 지나치게 가까이 가게 해서 놀라게 하거나 특히 알이나 이런 포란 활동 같은 거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랑천에서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뭐 가시박이나 단풍잎 돼지풀 같은 것들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캠페인 성격으로 제거하는 활동 같은 것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하시는 활동으로는 되게 유용한 활동들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중랑천의 수질이 좋지 않다고 하셨는데 중랑천에 물고기도 많이 살고 철새도 많이 오는데 그렇다면 중랑천 수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수 처리 문제인가요? 라고 박동수 선생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네, 사실 중랑천이 과거에 비하면 수질이 많이 좋아졌죠. 저도 그 근처에서 학교를 다녔었기 때문에 과거에 진짜 먹물 같은 중랑천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엔 냄새 때문에 거기 가까이 가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종말하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물이 빗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물하고가 구분이 돼서 평소에 더러운 물은 중랑하수 처리장 같은 데서 모아가지고 정수 처리를 하면서 그거를 밖으로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정수 처리해서 내보내는 물이 100%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기술로서 가능하게 해서 내려보내는 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랑천에 가면 정말 팔뚝만한 예를 들면 잉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수질 검사를 해보게 되면 뭐 우리가 마시는 물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예를 들면 뭐 미역을 감는다라든지 활동을 하시는 정도의 물로서는 아직도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그리고 수심도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뜨거운 햇살이 쪼여지게 되면 그 중랑천에 있는 그 물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산소가 고갈돼 가지고 커다란 물고기 같은 친구들이 폐사하거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대안들이 있어요.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 못지않게 그 중랑천 지금 일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나무 그늘 같은 형태로 완만하게 들어와 가지고 그 물이 뜨거워지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게 되면 그런 곳에 어류 같은 것들이 많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랑천에 지금 보시면 그 사람이 시원하고자 하는 느티나무 같은 것들은 심겨져 있지만 물고기를 시원하게 하고자 하는 버드나무 같은 것들은 그다지 없기 때문에 그런 식물들이 식재가 되어가지고 여름철에는 그 물고기도 시원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경우들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깊이를 달리해서 부분적으로 웅랑천에 좀 깊은 웅덩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그 중랑천의 수질이나 또는 그곳에 사는 어류 같은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대책들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막연하게 생물다양성 보존, 생태계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큰 의미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오늘 들어보니까 저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구체적으로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나 학생들한테
이렇게 사례로 이렇게 환경교육 차원에서 전달해 주시면 많은 지역 그 환경보전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문수영 선생님께서 질문 네네. 주셨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식물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주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국제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제 결혼도 많아지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렇게 지구가 빠르게 이렇게 교류가 일어나게 되면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동식물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류되면 당연히 동식물도 같이 온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모든 그 동식물을 다 제거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적으로도 보게 되면 환경 위해 식물 같은 것들을 지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런 위해 식물들은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외래 식물들이 다 해로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벼나 옥수수나 감자나 네네네. 이런 것들도 외국에서 도입된 식물들인 네네네.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친구들 외에 생태계의 위해 요소가 될 수 있는 식물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단풍잎 돼지풀이랄지 돼지풀이랄지 이런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이 숲속에 들어가면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늘이 치면 살지 못하거든요. 다만 이제 숲의 가장자리 같은 지역들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숲을 좀 무성하게 계속해서 관리를 해내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가장자리 같은 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등산을 한다든지 하다 보면 자꾸 접하게 되는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들에 한해서는 인위적으로 뽑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다 큰 다음에 뽑아내는 것보다는 공부들을 좀 하셔가지고 어릴 때 싹으로 된 거를 뽑아내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일들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을에 꽃이 피기 전에 아니 이제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달기 전에 그 꽃을 잘라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제거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제가 주변에 이런 활동하신 분들을 많이 뵀는데 저도 좀 참여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문득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번식 속도가 빠르고 우리가 뽑아내도 계속 우리가 뽑아낸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번져 나가는 것 같아서 무의미한 활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기를 잘 맞춰서 저희가 빨리 우리 주민들께서 활동을 해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아직 더 다른 이제 질문들은 올라오고 있지 않은데요. 시간도 어느 정도 됐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저의 개인적인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네. 현재 서울시가 뭐 여러 인구 문제도 많고 또 조금 더 시민들의 편안한, 편리한 또 생활을 위해서 다양한 개발들을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개발 정책들이 우리 뭐 시민들 생활에 굉장히 좀 복지차원에서 도움이 되고 있기도 한데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개발 정책이나 계획들 중에 좋은 정책이긴 하지만 이런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에 있어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개발과 보존이 함께 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꼭 네네. 서울시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네네.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도권의 문제인데 우리가 네네. 이제 최근에 신도시들을 참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신도시라고 하는 것은 서울 지역 또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과정이기는 한데 네네. 사실 신도시가 조금 과다하게 개발이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신도시 만들 때 일단 평탄화 작업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그 다음에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신도시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도 있지만 우리 이제 원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 같은 거 다 수립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그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 택지개발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원래 살고 있는 생명체들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나지막한 뭐 이런 구름 같은 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하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개울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도시를 만들거나 관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무시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도시를 관리하는 패턴들인데
아주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기존에 있는 자연 자원이나 그런 지형적인 것을 고려해서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조금 힘은 들지만 실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일본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서울이나 또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도시를 새로 만들거나 신도시 같은 거를 만들 때 모든 그 자연자원까지를 다 백지 상태로 만들어 놓고 새롭게 나무를 심어서 공원으로 만들거나 하는 그런 계획보다는 그곳에 원래 있던 논이나 밭이나 또는 개울이나 숲 같은 경우를 부분적으로는 좀 남겨서 원래 이 지역이 이랬었지라고 하는 모습 같은 거를 보여주는 것이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인 것 같고, 또 이런 부분은 저희 이제 오충희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께서 이런 개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시나 정부가 개발 계획을 할 때 사람만을 고려하지 않고 그곳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고려할 수 있게 좀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역할을 해주시고, 또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우리 시민들도 정부의 개발 정책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제안을 하시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오충희 교수님께 우리 수강자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지루한 방송을 계속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들었는데 굉장히 귀에 잘 들어오고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오늘은 1강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오늘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수 있게 구글로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어제와 마찬가지로 답을 하실 수 있게 또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보내드렸던 책이 하나 있어요. 사계절 자연빙고, 꼬꼬마를 위한 사계절 자연빙고라는 녹색 책이 있는데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보호하고 싶어도 관심이 없거나 애정이 생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재밌는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게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내일은 저희 자연해방연구소의 그 대표님이신 오창규 이사장님을 모시고 사계절 자연민구에 대한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랑구 지구를 위한 환경교육을 수강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